반갑습니다. 보이는 공포 라디오 왓썹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기를 간절히 바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말에 남을 저주하려거든 무덤 2개를 파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는 상대방의 무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의 무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적 많습니다. 와. 이 저주라는 건 반드시 되돌아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난효정이다님께서 보내주신 저주를 하려면 각오하세요입니다. 효정님에게는 선이라는 친구분이 계시죠. 물론 가명이고요. 이 선이라는 분의 어머니께서 무당이시고 또 선이님도 신기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종종 효정님이 겪는 무서운 일들에 대한 비방도 해주시는 친구분입니다. 이번엔 이 두 분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저주와 관련된 끔찍한 사연이거든요. 네, 저주 관련된 이야기는 다 섬뜩하죠. 각오하라는 거 보니까 더 무시무시하네요. 맞습니다. 이번엔 4파트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저주의 끝에는 어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난효정이다님 사연. 저주를 하려면 각오하세요. 이건 고해성사이자 변명이 될 이야기야. 나는 정말로 멍청하고 이기적인 년이 분명해. 아마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나는 항상 하는 변명을 써보려고 해. 나와 선이는 다른 친구들이 질투할 정도로 친한 데다가 선이의 특별함과 무한한 애정을 받고 있는 나의 특수함 때문에 우리에 대해 수군거리는 애들이 꽤 많았어. 그리고 그중 단연 1등은 민이라는 친구였어. 민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친구들과 떠들며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곤 했었어. 처음엔 그냥 내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그런데 선이가 내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거나 혹은 함께 신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더욱 표정이 좋지 않았어. 그런 민이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보고 느끼는지 또는 자신이 다녀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엄청난 텐션으로 말하곤 했어. 흉과 같은 곳은 절대로 가지 않는 나와 선이와는 달리 민이는 그런 곳에 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우리를 그 모임에 끌어들이려고 하더라. 선이는 그저 그렇다는 식으로 민이를 대했지만 은근히 진지하고 돌아버린 눈동자로 나를 꿰려는 민이에게 나는 온몸을 떨며 거부했었어. 그때도 난 소름이 돋은 채로 민이가 계속 가져가는 곳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어. 어딘데? 갑자기 묻는 선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 그런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런 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 계집애가 눈을 반짝이면서 좋아하는 거야. 난 정말로 얘가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내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선이는 그 모임에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언제 가는 건지 묻고 있더라고. 나는 단호하게 다시 말했지. 나는 안 간다니까. 아니, 너도 꼭 가게 될 거야. 선이는 나를 똑바로 보면서 그곳에 꼭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 이에 조금 짜증이 났지만 절대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간신히 다잡았어. 아는 오빠가 진짜 용하다니까? 가보면 놀랄걸? 민이는 벌써 몇 달째 알고 지내는 오빠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어. 자칭인지 타칭인지 꽤 신력이 좋은 퇴마사라나? 영안이 뜨여 귀신이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한 방에 퇴치한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그런 것에 일말의 관심도 없는 편이었어. 지금도 나는 타인의 영안이든 능력이든 관심이 없는 편이거든. 별로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시원찮은데 반응해도 민희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그 오빠라는 사람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런 민희보다 선희가 더 신경 쓰였어. 평소와 달리 선희는 완전히 민희의 이야기에 빠져서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 오빠가 너희들 놀러오면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했어. 그 오빠가 우리를 직접 초대했다는 말로 우리를 끼워 넣으려고 했지. 나는 싫었지만 선희는 조금 신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너 진짜 왜 그래? 그냥 그 오빠라는 사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희는 흉가나 미니가 아니라 그 오빠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흉가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 꽤 잘 사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비싼 느낌이 드는 차를 타고 온 그 오빠라는 사람이 온갖 허세를 부려대며 인사를 했어. 선희는 평소와 다르게 친절한 얼굴로 그 오빠를 보면서 인사했는데 나는 뭔가 찜찜해서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 너는 여기 앉아. 지랄하네. 분명히 작은 소리가 아니었음에도 그 오빠는 선희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 같았어. 본인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선희와 나를 지정해둔 뒷좌석에 앉혔어. 그곳엔 빨간색 방석 2개가 놓여 있었지. 선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방석을 구석으로 던졌는데 난 그냥 그 위에 앉았어. 그 오빠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선희에게 뭐라고 하진 않더라. 어디 갈 거야? 그렇게 멀진 않아. 민희가 그 오빠랑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내가 알기론 그 동네가 으슥하긴 했지만 흉가가 있다거나 뭐 그런 동네는 아니었거든. 거긴 이제 막 재개발이 되고 있었어. 거기에 흉가가 있다고? 저번에도 갔는데 애들 전부 귀신 보고 장난 아니었다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 떠들어대는데 난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어. 그곳은 익숙하다 못해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었어.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옆집이었으니까. 당시엔 아무도 살지 않아서 흉가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도 연락을 하고 있었어. 그곳이 어떻게 흉가가 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 여기가 흉가라고? 내가 뭐라고 하려고 입을 여니까 갑자기 선희가 내 손을 잡으면서 가로막았어. 힐끗 선희를 봤더니 그 오빠와 민희가 알아채지 못하게 고개를 저으며 차에서 내려 그 둘의 뒤에 섰어. 주변은 온통 재개발의 여파로 공사장이 질비했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쓰레기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인 그곳은 내 기억 속과 같았지만 알 수 없는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 그런데 안에 5-6명의 사람들이 먼저 와 있더라. 흉가 체험을 하는 인터넷 카페 일행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신기한 눈으로 보고 있었지. 선희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에게 인사했지만 나는 뭔가 이 찝찝한 모임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어깨를 움츠리고 눈치를 봤어. 그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에게 우르르 몰려왔어. 그리고 하나둘씩 자기소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사람은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어. 반가워. 민희한텐 얘기 많이 들었어. 윤지 언니라고 불러. 20대 중반의 언니였는데 흉가 체험에 매번 참가하는 사람으로 민희와 그 오빠를 매일 보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어. 선희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와는 엄청나게 반가운 듯이 인사를 하고 있었어. 나는 선희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서 있을 뿐이었지.
윤지 언니는 이미 2번 와본 사람인 티를 내며 우리를 안내했어. 그것은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대로였어. 커다란 거실로 들어선 우리를 향해 윤지 언니가 바짝 붙어서 깨진 앞창을 가리켰어. 저번에 왔을 때 저기 서 있는 여자를 봤거든. 진짜 무서웠는데 오빠가 바로 없애줬다니까. 자랑하듯 말하는 그 언니 말을 들으며 나는 참 그 언니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선이는 뭘 아는지 모르는지 언니의 말을 경청하는 것 같았지. 주변을 둘러보는 우리에게 온 그 오빠는 윤지 언니가 빙의됐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저번에 윤지 여기서 큰일 날 뻔했잖아. 너도 뭐 보이지? 네? 그 오빠가 거실 구석을 가리키며 선이에게 물었어. 선이는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그 오빠를 쳐다봤지만 그 오빠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 살인사건이 생겨버린 흉가를 찾아낸 오빠가 자신과 친한 친구들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흉가 맛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헛소리였어. 여긴 예쁜 두 딸이 있는 부잣집 아저씨와 딱 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닌 사모님이 살던 곳이었거든. 우리 집과 엄청 친해서 모두 이사간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했단 말이야. 살인사건 자체가 없는 일이었는데도 마치 진짜 있었던 일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어. 윤지가 영매 체질이다 보니까 흉가에 갈 때마다 장난 아니라니까. 저번에도 여기서 죽은 여자한테 빙의돼서 다 도망갔잖아. 미니가 안 도와줬으면 누구 하나는 죽었을걸. 난 속으로 비웃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선이는 집중하는 표정으로 그 오빠의 말을 듣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려던 순간 그 오빠가 무언가에 놀란 표정으로 손가락을 허공에 뻗었어. 저기 지금 여자 서 있잖아. 보여? 보이지? 그 오빠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선이는 정말 뭔가가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오빠가 가리킨 곳을 한참 보다가 조그맣게 속삭였어. 진짜 지랄을 해놨구나. 그 말을 나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빠 표정이 구겨졌더라. 선이는 그 오빠가 가리켰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확인하듯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나는 그런 선이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그렇게 둘러보던 선이가 갑자기 손을 휘휘 저어서 나를 불렀어. 선이에게 가보니 나를 거실 창문 앞에 세워두고는 자기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지나 여러 방을 들락거리고 있었어. 자, 우리 이제 재밌는 거 해볼까? 가로등 빛과 손전등 빛만 있던 거실에서 환호성이 나왔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 집에서 벗어나려고 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윤지 언니가 엄청난 소리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지.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미니와 그 오빠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윤지 언니의 팔다리를 잡아 누른 후에 퇴마 행위와 비슷한 것을 시작했어. 난 그게 뭔가 좀 이상했어. 선이는 고개를 옆으로 삐뚤게 꺾고는 그 셋이 하는 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었어. 너는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군데 남의 몸에 빙의해서 괴롭히는 것이냐? 윤지 언니는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바닥에 눌린 손을 막 흔들면서 방 쪽을 가리키는 거야. 처음엔 그 의미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언니가 나를 노려보는 시선이 조금 섬뜩해져서 그대로 굳어 있었어. 그렇게 난리를 치며 소리를 질러대는 언니 주위에서 사람들이 부산을 떨어대는 중에 그 오빠가 나를 휙 돌아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라. 방에서 밥그릇 좀 가져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무슨 짓을 하다 저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뒤섞이는데 주변을 살펴봤더니 강령술을 한 것 같았어.
윤지 언니가 발버둥 치면서 엎어버린 상 주변에 쌀이랑 부러진 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 난 평소에 선이가 하던 말이 있어서 강령술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나를 콕 집어서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라고 한 거였어.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니까 다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에 있는 밥그릇 가지고 오라고 또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방 안에 밥그릇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왜 굳이 나를 지목해서 말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 그 순간 선이가 나를 불렀어. 가지마, 어? 가지 말라고. 너도 지랄하지 말고 일어나. 선이는 바닥에 들어놓은 윤지 언니를 향해 말하고는 지나쳐갔어. 그 방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주 평범한 방이었어. 예전에 식모 언니라 불리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언니가 기거하는 방이었지. 그런데 그 오빠가 그 방에서 죽은 악귀가 윤지 언니한테 붙어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나보고 갔다 오라고 한 거였어. 선이가 그 방으로 불쑥 들어갔어. 갑작스러운 선이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굳고 말았지. 그 와중에도 윤지 언니는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작은 방에 들어간 선이가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선이의 욕짓거리가 들렸어. 그러다 쾅 소리를 내면서 방문이 열리고 이가 빠진 사기 그릇을 손에 든 선이가 나왔지. 선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윤지 언니 옆에 앉았어. 방금까지만 해도 소리를 지르던 윤지 언니는 가만히 선이 얼굴을 보고 있었지. 그만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너 진짜 된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윤지 언니의 표정이 이상했어. 선이의 말에 그 오빠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일어나서 선이에게 바짝 다가섰지. 선이는 그 기세에도 흔들림 없이 그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이내 사기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버렸어. 그러더니 막 웃더라. 나는 한 번도 그런 소름 끼치는 웃음을 본 적이 없었어. 자, 파트 1 듣고 오셨습니다. 몰입감이 장난 아니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인 미니가 꼬드겨서 갔던 흉가. 물론 흉가도 아니었죠. 효정님이 살던 곳 옆집이었고 또 누가 죽어나간 적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폐가였을 뿐이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몰입감 짱. 자, 그리고 유능한 테마사라고 했던 그 오빠라는 사람도 뭔가 되게 사기꾼 같고 또 찝찝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미 친구 선이는 뭔가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빙이 됐던 그 윤지 언니를 보고도 장난 그만하라고 일어나라더니 막 깔깔거리고 웃었잖아요. 오빠란 사람 말투가 너무 양했지. 효정님께서 화면 연출 때문에 잠깐 전에 거기서 봤던 장면이 딱 하고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아유, 그 정도였나요? 화면 연출에 좀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되다 보니까. 자, 왠지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친구 선이는 왜 그렇게 웃었을까요? 그리고 왜 장난 그만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다음 파트에서 또 계속됩니다. 왜? 네가 하는 말 다 믿어주는 병신이 아니라서 놀랐냐? 이제 더 놀랄 텐데. 뭐라는 거야, 이 X년이. 별것도 아닌 게. 그 말에 선이가 피식 웃었어. 난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선이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윤지 언니를 보았고,
오빠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욕소리 섞인 고함을 내질렀어. 그때 선이가 조용히 말했어. 귀신? 무슨 귀신? 저기 있는 개? 아니면 저기 있던 그거? 그거 이제 없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 선이가 턱으로 가리키던 방은 그 작은 방이었거든. 선이의 말에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 선이는 희죽거리며 웃다가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서 그 오빠랑 윤지 언니 주변을 빙빙 돌더라. 선이가 뭔가를 할 때 휘파람을 불면서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는데 딱 그런 행동이었지. 남의 일 보듯 하더니 어디서 개소리야? 야, 너 여기 온 이유 있잖아. 미니 전현이랑 여기 있는 너희들 전부 재미있는 거 보여준다고 불러서 온 놈들이잖아. 보이는 놈도 있고 이거 같이 한 놈도 있고, 그치? 선이의 말에 기가 죽은 듯 마른 침을 삼키던 사람들이 선이 기세에 눌린 것처럼 뒤로 하나둘씩 물러났어.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선이는 아직도 바닥에 누워있는 윤지 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다시 웃으면서 말했어. 불쌍한 년. 3년을 못 떼어낸 걸. 야, 10년을 쫓아다녀도 그거 못 떼. 이 미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씨. 나는 선이가 오빠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이 먼저 움직였어. 당시에 운동부에 있었던지라 그 오빠보단 내가 더 빨랐지. 그 오빠가 손을 들어 올리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그 오빠를 밀어버린 것 같아. 진짜 쾅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오빠는 벽에 부딪혔고 선이를 내 대로 숨겼는데 선이는 그런 데가 웃겼나 봐. 막 깔깔거리면서 웃더니 나한테 농담을 하더라. 너 여기 안다며. 입 찢어진 개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데 네 꽁무니만 쫓아다니더라. 나는 입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어. 아롱이었어. 이 집 가족들이 살 때 유일하게 죽었던 생명체가 있다면 그 아롱이였거든.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로 태어나서 물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진돗개 한 마리. 가족과 우리 자매만 빼고 동네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갔던 개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개였어. 난 의문만 들었어. 선이는 왜 갑자기 그 개에 대해서 말을 한 걸까? 아주 못된 새끼들이 있는데 어디서 귀신 잡아 심어두는 걸 배워왔네? 귀신 좀 부릴 줄 안다고 병신들 데리고 잘들 놀았나 본데. 선이는 말을 아꼈지만 바닥에 널브러진 그 오빠는 선이가 하려던 말이 뭔지 눈치를 챈 건지 더는 말을 못하게 하려는 듯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럭 소리를 질렀어. 야! 선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 오빠를 보았지. 너 거짓말하면서 여기로 애들 끌어들여서 하나씩 붙여놓고 귀신 장사했지.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야? 귀신 장사.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도 알겠고. 선이는 그 오빠보다는 윤지 언니를 보고 있었어. 그 언니도 선이의 말뜻을 이해했는지 가만히 선이를 올려다보더라. 선이는 제 옷을 털더니 크게 웃었어.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리다가 선이가 부르는 휘파람 소리에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는데 순간 다리 곁으로 뭔가가 쑥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뻣뻣하고 부슬부슬한 털의 느낌. 아주 잠깐이었는데 선이의 능력이었는지 내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을 때 아롱이를 만졌던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 곧 선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 다 망가진 싱크대 서랍을 뜯어버릴 듯 열어젖히고
보자기천이 돌돌 말린 지푸라기를 던져버리고 화장실 변기안을 뒤져서 누렇게 변색된 천 쪼가리를 찾아 찢어버린다거나 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 집안에 그런 흉물스러운 물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두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어. 하지만 선이가 마지막에 찾아낸 물건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해. 빨간 보자기에 미라처럼 붕대를 둘둘 감은 동물의 사체였어. 온몸에 침 같은 걸 꽂아 놓았는데 선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휙휙 뒤집어보고 만져보더니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던져버렸어. 그러자 놀란 사람들과 나는 비명을 질렀는데 바로 선이가 소리쳤어. 아무것도 모르는 연놈들이 멍청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귀신 가지고 장사를 해먹어? 이따위 짓을 하고도 너희들이 멀쩡할 줄 알았어? 발목을 잘라서 심어놓는다고 너희를 못 잡아갈 줄 알고? 이 상황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걸어온 선이가 내 손목을 확 잡아채고는 윤지 언니를 향해 불쑥 말을 꺼냈어. 잡기 조금 보인다고 영안이라디? 얼기설기 엮어놓는다고 반 무당쯤 되는 줄 알았어? 들러붙는 걸 어떻게 얘한테 묶을 수가 있겠냐? 선무당 따위도 안 되는 잡기나 붙은 새끼가. 여기서 말하는 얘는 바로 나였어. 윤지 언니는 선이와 나를 번갈아가며 쳐다봤고 선이는 단호하게 말했어. 자기도 죽어도 안 되지만 어머니는 가능하다고 말이지. 당연하지. 꽤 영험하고 유명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오빠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 보자니까 이 미친이 짓거리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모시는 신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년이. 지랄하네. 작게 한 마리가 지금 무슨 신이고 높은 분이고야. 어디 한번 그 잡귀신 데리고 대가리 빈 것들 실컷 가지고 놀아봐라. 선이는 그 오빠를 무시하고 나를 데리고는 그 집에서 나왔어. 우리 뒤를 쫓아온 윤지 언니가 있었지만 선이는 그저 앞만 보고 갈 뿐이었지. 그렇게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걸로 이야기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 야, 그게 뭐야? 뭔데? 뭐가 있었어? 걔 귀신은 뭐고 귀신 장사는 또 뭔데? 어쩐지 미니 그년이 끝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더라니. 나쁜 년. 선이에게 들었던 말을 풀어보자면 이랬어. 미니는 나와 선이가 정말 싫었던 거야. 무선 이야기를 좋아해서 친해지긴 했지만 선이는 너무 넘사벽이고 나는 그런 선이와 너무 친해서 자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게 싫었던 거지. 우리와 미니가 다른 점은 우리는 귀신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미니는 너무 심취한 나머지 여기저기 쫓아다닐 정도였다는 거야. 하필 거기서 만난 게 그 오빠고 윤지 언니 말로는 카페에서 유명한 퇴마사 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대.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랑 같이 흉가에 가면 귀신을 본다거나 꼭 한 명은 빙의가 돼서 퇴마를 한다고 하더라고. 선이는 당연히 그게 속임수고 사기를 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서 더 이상 미니와는 못 어울리겠다고 했어. 나도 그 말에 동의했고. 이에 선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 웃더라. 윤지 언니는 아직도 겁을 먹은 표정이었지만 선이는 윤지 언니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 흉가에서의 밤은 그렇게 끝났어. 그런데 그날부터 나와 선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아주 미미해서 눈치도 채지 못했지. 미술 시간에 조각을 하다 베인다던가 요리 실습 시간에 데인다던가. 솔직히 말하면 덤벙거리는 성격상 전적으로 내 실수로 생길 법한 일이 지속된 거였어. 그리고 예전에 사연으로 썼던 혀가 긴 그 귀신이 우리 집 겁나 예쁜 귀신한테 맞는 꿈이라든가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나 내가 우리 집 그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종종 보게 되었다든가 또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싸워댄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선이는 나보다 더 했던 것 같아. 선이는 어머님과 같은 신이 오신 건지 욕쟁이 선녀님을 모셨는데 밤마다 말을 걸어오신다던 그분이 갑자기 아무런 대화도 되지 않고 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너 뭐 험한 거야 예전에도 계속 보고 다니지 않았어? 내가 지금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죽여버릴까 하고 방금 생각했거든? 아니, 누굴 죽이는데 나까지 죽인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더 화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꾹 다물었어. 아, 그리고 미니도 조금 이상해졌어. 그 다음 날 우리를 보자마자 겁쟁이라는 둥 배신자라면서 유명한 흉가에 데리고 가줬더니 분위기만 망치고 친한 오빠 망신을 줬다고 광분하는가 싶더니 조용해진 거야.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지. 선이는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미니가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했어. 그런 와중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영환이라고는 없는데 눈앞에도 시커멓게 타버린 것 같은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한창 꿈속에 그 혐한 긴 여자가 괴롭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잘 때도 자지 않을 때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이런 일을 말해도 선이는 그저 시큰둥하기만 했어. 아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거였겠지. 그리고 얼마 안 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 나는 학교 운동부에 있다가 취미가 바뀌는 바람에 미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 다른 동아리와 달리 미용 동아리는 꽤 늦은 시간까지 수업하다 보니까 학교에 불이 다 꺼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 집에 가야 했어. 그날따라 파마 실습을 했던 날이라 실수가 많았던 탓에 늦게까지 모두가 남아 있었어.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동아리 선생님이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며 파하시더라고. 다른 학교나 동아리는 실습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지만 미용 실습실은 별다른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 실습용 머리통을 들고 다녔어야 했어. 다들 한밤중에 허연 머리통 하나씩을 들고 불도 꺼진 복도를 걸어 계단을 밟은 순간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 친구들 모두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난리였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지. 우리는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누구냐고 화를 내면서 고개를 돌려 계단을 내려가려고 움직였는데 갑자기 내 품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이 소리는 나만 들은 것 같았어.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두 번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거든. 분명히 내가 안고 있는 머리통에서 들린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곤 바로 발을 헛디뎠는데 누군가 내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보통은 뒤로 밀어버리는데 앞에서 뭔가 끌어당긴다는 생각이 든 순간 나는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 동아리 친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나는 거의 기절해 있다 보니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 다행히 응급실로 실려가서 많이 다치진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 물론 내가 다쳤다는 건 다른 친구들이나 선이는 모르고 있는 일이었지. 다만 그날의 일을 미니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 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아닐 텐데. 비꼬듯 말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선이가 알게 될까봐 나는 그 말을 무시했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미니는 기분이 나빠 보였지만 나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더는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동아리 친구들은 그 웃음소리를 낸 누군가가 나를 밀었을 거라며 누구냐고 나를 세웠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지.
여기저기 다치는 것도 싫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괴롭힘의 끝은 정말 내가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지더라. 중간고사 기간 마지막 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번화가로 놀러 갔어. 대낮에 거리 한복판, 번화가라서 사람들이 잔뜩 걸어다니다 보니 차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 근데 골목길을 가로질러 나를 받아버려서 나는 본넷과 지붕을 따라 구르고 트렁크에 쾅 하고 부딪힌 거야. 그렇게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하는데 나를 못 봤다며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운전자 아저씨가 말하더라. 옆에 있는 젊은 여자를 안정시키면서. 근데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이쭉 웃었어. 뭐야, 저 미친년은. 너무 불쾌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병원으로 갔지. 네, 진짜 시간 순삭입니다. 그 오빠라는 사람, 선희 앞에서는 정말 꼼짝도 못했네요. 집안에 숨겨둔 동물 사체랑 저주받은 물건들을 찾아서 보란 듯이 내던질 때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사체는 왠지 아롱이었던 것 같죠? 뭔가 끔찍한 짓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집을 나오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잖아요. 자잘한 사고부터 해서 귀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계단에서 구르기도 했고, 결국엔 번화가 한복판에서 자동차 사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진짜 끝났다고요? 원래 드라마도 중요할 때 끊습니다. 그쵸. 몰입감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야기가 선을 넘고 있네요. 그죠?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기다 또 소름 돋는 건 그 구급차 안에서 옆에 있었던 웬 아가씨. 그 아가씨가 피 흘리는 효정님을 보고서는 비릿하게 소름 끼치게 웃었다는 거죠. 제 사연인데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몰입감이 최고네요. 자, 이건 분명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미니도 뭔가 다 안다는 듯이 요즘 어떠냐고 떠보기도 했고, 아저씨는 누구냐고요? 모르는 아저씨죠. 그냥 차 사고가 난 건데, 정황상 옆에서 여자가 비릿하게 그렇게 웃고 있었다는 건 그 여자 왠지 귀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아저씨를 조종을 해서 뭐 이렇게 속도를 내게 만들었다든가 뭐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큰 부상을 입고서는 병원으로 실려가신 효정님.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그 병원은 또 안전할까요? 왠지 더 지독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부러져 바로 입원을 했어야 했어. 친구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는 제정신이 아니었던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는 통증이 너무 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간은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실에 누워서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엄마를 보고 있었어. 내가 기절해 있을 때 경찰도 오고 선이랑 선이 어머님도 오셨는데, 내가 잠들어 있는 걸 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 그날 같이 있던 친구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병문안을 왔어. 그런데 거기에 미니가 껴있는 거야. 난 뭔가 찝찝한 기분이었지만 그렇다고 문병원애를 매정하게 대할 순 없으니까 반가운 척을 했어. 그건 미니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할 것 같다며 음료수랑 간식을 잔뜩 사왔더라고.
평소 민이라면 친구들에게 박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의심스럽긴 했는데 눈앞에 있는 음식에 넘어간 나는 멍청하게도 기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도록 머리맡 가까이에 그것들을 넣어두었지. 한참 시끄럽게 놀던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나는 바로 잠이 들었어. 평소라면 병원에서 주는 밥을 꼭 받아 먹었을 텐데 이상하게 잠만 자고 싶더라고. 입원해서 친해졌던 옆 침대 언니가 먹을 걸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격렬하게 흔들어 깨워줬음에도 귀찮아서 자겠다고 해버렸어.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서 이른 새벽에 깨버렸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맨발에 흙이 가득한 바닥을 밟는 듯한 소리가 났었거든. 난 가위에 눌린 거였고 평소에 병실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과 보호자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커튼을 치고 자다 보니까 누군가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그림자로 보였어. 내가 무서워하는 걸 즐기는 듯 그것은 닫혀진 커튼 앞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어. 그리고는 자신을 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듯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몸을 흔들면서 기미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 그 그림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내 침대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가위에 눌려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눈동자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기를 쓰고 그것을 보았지. 그때 커튼이 열어 젖히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어.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곳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 내 옆에 입원한 언니였어. 그 언니가 미니가 내 머리맡에 넣어둔 음료수랑 빵 그리고 뭔가를 꽉 쥐고서는 입에 막 쑤셔 넣고 있더라고. 처음엔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언니가 입에 쑤셔 넣고 있다는 것이 생고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렀지. 이미 커튼을 넘어온 그림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후였어. 침대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함을 질러대는 나 때문에 불이 꺼졌던 병실, 아니 우리 층 전체에 환하게 불이 켜지고 간호사 언니들이 전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 그리고 다들 멈춰버렸지. 그 언니의 얼굴과 상체가 온통 피칠갑이 되어 있었어. 이에 경기를 일으킨 나는 다른 병실로 이동하게 되었지. 언니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입원한 상태였어. 내가 입원하고 다음날 입원했는데 가족들이 친할머니 집에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들인 동생은 남자 병원에 입원한 상황.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 그 언니는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그게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딸을 끌어안아서였대. 그런데 친할머니가 와서는 언니를 그렇게 구박했어. 엄마 대신에 네가 죽었어야지. 동생을 살렸어야지. 동생은 많이 다쳤는데 너는 왜 다리만 부러졌냐면서 하루 종일 언니를 구박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환자식이 나오면 그걸 빼앗아 먹어버렸어. 그리고는 환자 침대에 자기가 누워서는 하루 종일 시간만 죽이다 가는 노인네였지.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실 사람들이 몰래 언니에게 먹을 걸 챙겨줬었어. 그런데 몰래 음식을 먹은 건 그렇다 치지만 생고기는 왜 먹었던 걸까? 의문이었어. 이 병실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는 고깃덩어리를 물고선 짐승처럼 자기한테 달려드는 그 언니의 꼴을 보고 경기를 일으켰다고 하더라.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나는 바로 퇴원했어. 엄마가 선희 어머니께 무슨 소리라도 들으신 건지 최대한 빨리 퇴원하라는 말에 이틀 만에 퇴원한 거였어. 깁스를 한 상태라서
며칠 동안은 학교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일터와 학교에 간 가족들을 배웅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 문 밖에 있는 건 선이었어. 내가 왜 이 시간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잡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야. 택시를 타고 선이 집으로 갔는데 가는 동안 선이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윤지 언니가 선이의 집에 와 있는 거야. 너 진짜 사고 났다며? 네? 언니의 말은 이랬어. 그 오빠, 아니 그 나쁜 놈은 흉가 체험 중에 빙이 되어 자살하려고 했던 여자애를 퇴마해주고 그 카페에서 제일 신뢰가 높은 사람이 되었대. 그런데 같은 카페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이나 영안이 있는 사람들을 저주해서 사고가 나게 하거나 갑자기 실종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영안이 있는 여자애들을 자꾸만 옆에 끼고 다니면서 다른 참가자들 앞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영안이 있는 여자애가 똑같은 걸 보는 것처럼 이를 꾸미기도 한대. 그리고 빙의 쇼도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 했던 것도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 오빠의 다음 타깃이 나와 선이었는데 그게 미니 질투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야. 윤지 언니는 신을 받을 정도의 영화는 아니었는데 괜히 건드려놔서 근처에만 가도 빙의가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버린 거지. 가위에도 눌리고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윤지 언니는 선희의 말을 듣고 벗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온 거였대. 그 나쁜 놈은 이번에 모두의 앞에서 창피를 당해서 미쳐버렸다고 했어. 흉가 체험 카페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조롱을 당해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놈이 제일 잘하는 짓이 귀신을 붙이는 거래. 그걸 우리한테 하려고 우리의 물건을 구해왔었다고 하더라. 아마 우리 사물함을 뒤져서 훔쳐간 거였겠지. 나는 혼을 좀 내줄까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그냥 봐주지 않을 생각이야. 넌? 선희의 물음에 나는 곧장 당연하다고 대답했어. 내가 당했던 일이 누군가의 의도로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되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어머님은 반대하셨겠지만 선희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 솔직히 이걸 제일 원했던 건 윤지 언니였지 않았을까? 선희는 그 오빠란 놈이 붙여놓은 안 좋은 것들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내 머리카락이랑 손톱을 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속옷도 달라고 했지. 이런 걸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싶었는데 구석에서 지푸라기 인형 2개를 가지고 오는 선희를 보고 와, 진심이구나 생각했어. 그렇게 그럴듯한 인형을 완성한 선희가 다시 한번 나를 쳐다봤어. 정말 할 거냐고 묻더라. 난 할 거라고 대답했지. 내가 당한 걸 되돌려주고 싶기도 했고 어쩌면 더 크게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건지 선희는 몇 개나 되는 부적을 집 인형에 쑤셔넣고 지푸라기로 만든 줄을 인형 위에 둘둘 말아서 묶었어. 그리고 윤지 언니가 그 인형을 우리가 만났던 그 집에 갖다 놓기로 했어. 이쯤에서 먼저 말하겠지만 이 행동은 아주 잘못되고 나쁜 일이라 절대로 하면 안 돼. 당시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단순히 복수만을 생각하고 행동한 거였지. 윤지 언니는 선희가 하라는 대로 보자기에 집 인형을 감싸고 옆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일어나는 선희를 따라 나도 일어나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방에 있으라고 하더라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서 오히려 방해만 되고 괜히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왠지 점점 선희가 무서워져서 나는 그냥 잠자코 방에 앉아 있었어. 옆방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와 선희가 웃는 소리, 윤지 언니가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진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거의 1시간이 넘고 나서야
윤지 언니와 선이가 방에서 나왔어. 아직도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 방에서 나온 윤지 언니는 그 지푸라기 인형과 하얀 단지를 들고 나한테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고, 내가 궁금해서 닥달하니까 그제야 선이가 이런 말을 했어. 자기는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히 몸까지 붙잡히진 않았는데, 내가 입원했을 때 어머님이 병실에 와서 보니까 내가 거의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게 보였대.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이 나쁜 짓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말리지도 않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어떤 벌을 받아도 나는 절대로 도와주진 않을 거다. 이 말에도 우리는 살면서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어. 선이가 말해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나와 선이의 몸에 덕지덕지 붙은 잡귀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본뜬 그 지푸라기 인형에 붙인 거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니와 그 나쁜 놈이 흉가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아 다시 그 집으로 갔을 때, 선이는 두 사람에게 우리에게 붙었던 잡귀와 더불어 더한 일을 당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어. 양밥, 방법, 혹은 저주라고 하지. 그 하얀 단지는 뭐였냐고 물었더니 선이는 알 거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만 했지. 그러곤 선이는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는 듯 머뭇거리다가 나한테 말했어. 같이 갈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고 했지. 그렇게 택시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흉가 앞에 섰을 때는 아주 잠깐 후회하긴 했어. 정말 무서웠거든. 그렇게 철문 앞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니 선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윤지 언니는 모든 걸 들고선 어두운 마당을 걸어가고 있었어. 나는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지 잠깐 고민을 하고 있자니 선이가 윤지 언니를 따라가라고 하더라. 집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윤지 언니는 보자기 2개를 자기 옆에 내려놓았어. 나도 혼자서 하긴 무서웠는데 잘 됐다. 나도 갑자기 귀신이 보이고 또 귀신 들린 것처럼 지랄을 해댄 게 반년도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선이가 너랑 자기한텐 못된 게 붙어있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여기다 묻어버리자고 한 거야. 이게 효과가 있긴 할까요? 잘 모르겠어. 그래도 너랑 선이, 그리고 덤으로 내 집 인형까지 만들었는데 며칠 동안 잘 자고 헛소리도 안 해서 좀 편해졌어. 알고 보니까 선이가 공짜로 굿도 해주고 방편도 만들어준 데다가 우리보다 먼저 이미 언니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서 부적을 덧붙인 보자기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선이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부터 자주 보이던 귀신이 보이지 않았고 이상한 현상이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에, 그럼 나도 곧 괜찮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사이 집 안에서는 방울 소리가 들렸어. 선이가 뭔가를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우리는 마당 한쪽 구석을 작은 모종삽으로 팠어. 이거 양밥이라고 하는 건데 선이가 아무리 용해도 그 자식이 이걸 찾아내면 우리가 더 큰일 나. 더 깊게 파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돼. 그 말에 모종삽이 찌그러질 정도로 땅을 파고 또 팠어. 꽤나 구멍이 깊어지니까 그제 윤지 언니가 보자기를 풀어서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어. 내 속옷을 입은 인형 하나와 선이의 인형, 그리고 꽤나 어른스러운 속옷을 입은 지푸라기 인형이 윤지 언니 거였나 봐. 이 3개를 넣고 흙을 덮은 것 같았는데 윤지 언니가 다른 보자기 하나를 더 열더니 하얀 단지 안에서 이상한 걸 꺼냈어. 자, 파트 3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사기꾼이 맞았네요.
하얀 단지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고 나서 입원했더니 그제서야 뭔가 친한 척하면서 먹을 걸 사들고 왔잖아요. 그 민이라는 친구가. 왠지 진짜 걱정이 돼서 온 게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러 온 것 같죠. 뭔가 자기들이 한 것들을 잘 그게 실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그걸 먹을 거 싸왔다고 좋다고 웃은 우리 효정님. 근데 그 생고기를 몰래 갖다 놓은 것도 이 민이 아닐까요? 그날 밤에 뭔가 귀신처럼 보이는 실루엣도 보였고 바로 옆 침대 언니가 귀신 들린 듯이 음식들을 먹었잖아요. 아마도 민이랑 그 사기꾼 테마사가 보낸 그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거기 생고기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건 진짜 도를 넘은 거죠. 하지만 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윤지 언니까지 합세해서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효정님께서 밤에 몰래 먹어야지 하고 해맑게 웃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먹을 거 사다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약간 그런 건가요? 그토록 미웠던 민이었지만 근데 몰래 먹은 건 옆 침대 언니였고 그쵸. 보통 빙의당한 사람들이 생전 안 찾던 생고기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도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선희님의 그 어머니조차 너희가 받을 벌은 도와주진 않겠다. 하지만 말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태를 아시니까 굳이 하겠다면 안 말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저주는 저주니까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고 너의 책임이다 라고 선을 그으셨을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저주의식. 머리카락, 손톱, 속옷 그걸 넣은 지푸라기 인형을 가지고 한밤중에 다시 그 흉가를 찾아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안에서 뭔가를 또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의식을 진행하던 도중에 하얀 단지 하나를 또 꺼냈어요. 지푸라기 인형 외에도. 그 단지에서 꺼낸 건 뭐였을까요? 뭔가 또 선희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 아닐지. 그 소름 끼치는 저주의 정체는 마지막 4부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4부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엄청 값싼 인형같이 생긴 신랑 신부 인형이었는데 옆구리가 빨간 실로 엉망진창 꿰매져 있더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윤지 언니가 억지로 누군가를 묶어준 양밥을 한 거라고 하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민지가 가지고 다니던 볼펜이 신부 인형에 붙어 있었고 라이터 하나가 신랑 인형에 달려 있었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지. 하지만 왜 둘을 서로 붙여놓은 건가 싶었어. 이 부분은 나중에 선희가 말해주었는데 당시 윤지 언니는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어. 항아리는 동전과 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고 무슨 천도 접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혼수라고 딱 2마디만 하더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야 언니는 흙을 덮자고 했어. 선희는 노래를 부르고 집안에서 쿵쿵 뛰는 등 방울소리가 격정적으로 들려왔어. 우리는 꼼꼼하게 흙을 덮고 낙엽까지 잘 덮어두었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쪽 같았어. 다시 한번 꾹꾹 눌러 흙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선희가 문짝이 떨어진 현관으로 뛰어나와 우리를 불렀어. 뭐가 몸속에 들어왔는진 모르겠지만 평소에 텐션이 조금 낮은 선희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신난 얼굴로
손을 위아래로 신나게 흔들어대며 말이야. 그렇게 선희의 뒤를 쫓아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내 제일 안쪽 주방에 딸린 겹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어. 이게 뭐야? 제사상. 그러니까 누구 제사상? 되돌아오는 답은 없었지만 누구의 제사상을 차린 건진 대충 알 수 있었어. 2개의 술잔과 2개의 밥그릇, 그리고 2개의 국그릇이 있었거든. 선희는 신나는 얼굴로 제사상에 2번 절을 했고 언니와 나에게도 절을 하라고 했어. 선희라면 나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시키진 않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했지. 그렇게 평범한 제사에 참여한 것처럼 모든 걸 끝내고 섰더니 내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온 선희가 제사상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 저거 몰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두고 가도 돼? 복은 무서워라고 하는 건데 치우면 무슨 소용이야? 선희는 정말 끝까지 무서운 년이었어. 그렇게 그곳에서 나온 후에 윤지 언니는 우리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해줬지. 선희는 괜히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윤지 언니는 그 2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며 그 일행과 함께 다녔어. 그러기를 한 달쯤? 주말을 보내고 등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앞쪽에 앉아있던 미니가 대뜸 나한테 책을 집어 던지는 거야. 깜짝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미니가 나를 노려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더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미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 이 땡땡년이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면서 욕한다고, 또 네가 나보고 땡땡이라고 걸레라고 그랬다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말을 한마디 하기로 했어. 뭘 했어. 여기 너랑 친한 애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니 본인이 우리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미니의 미음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나 친구들 모두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어. 싸우려던 찰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신경을 꺼버렸어. 몇 번이나 나보고 욕을 했다는 둥, 지금도 욕을 하고 있다는 둥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지. 나는 바로 선인의 교실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선희에게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어. 그러자 선희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 끝까지 간다며? 그 대신에 네가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누가 누굴 걱정해? 어? 내 얼빠진 대답에도 선희는 피식 웃기만 했어.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마자 몸이 막 떨려오더라고. 그리고 미니는 갈수록 이상해졌어. 평소엔 괜찮아 보이다가도 내가 근처에만 있어도 엄청나게 경계하고 예민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갑자기 친한 척을 하기도 했어. 그러다가 미니와 완전히 틀어지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어. 미니와 나 사이에 반 번호가 3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청소 당번이나 번호대로 과제를 할 때 같은 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날도 체육관 계단 청소 당번으로 정해진 5명 중에 우리가 껴있었어. 미니는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면서 체육관으로 가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진 알 수 없었지. 그러다 우리와 찢어져 다른 친구들과 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접점이 없었는데도 어떻게든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나야 그다지 상관은 없었지만. 미니가 친해진 친구들도 우리랑 접점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애들이라 서로 섞일 일이 없어서 내 이미지가 어떻든 상관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만큼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게 나와 다른 친구들 1명 빼고는 3명이 미니와 그 친구들이었거든. 게다가 내 친구는 계단 청소가 아니라 선생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를 탐탁치 않아 했던 3명과 함께 계단에 덜렁 남게 된 거야. 미니가 직접 나설 때까지는 굉장히 소심하게 행동하더라.
빗자루를 던져서 준다던가 총 4층인 계단을 나 혼자 쓸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딴짓을 한다든가 말이야. 나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올 때 피하진 않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싸움을 시작하진 않아서 그냥 청소만 하고 있었어. 야, 너 선이랑 뭐 했냐? 뭐가? 뒤를 돌아보니 미니가 혼자서 계단 위에까지 올라와 비아냥거리고 있더라고. 그러다 미니가 픽 하고 나를 비웃더니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했어. 내가 진짜 니년들 너무 싫어서 죽여버리고 싶었거든? 근데 오빠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잖아.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더니 왜 안 죽어? 미친년이네.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 가끔은 정말 귀신이 들렸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소름 돋곤 했는데 그냥 미친 여자가 된 것 같더라고. 나는 더 이상 민이랑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민이를 지나쳐 아래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러자 뒤에서 잠깐 혼자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이가 고함을 치는 거야. 야, 이 땡땡년아, 내가 물어보잖아. 선인이 언니랑 무슨 짓 했냐고. 매일 내 뒤에서 내 욕하는 것도 다 들었고 밤마다 집에 몰래 찾아와서 나 죽이려고 했잖아. 라고 말이야. 또 무슨 개소리를 하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고는 계단 위로 질질 끌고 가더라. 나도 여기서 더는 참지 않았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러대는 우리 주변으로 미니의 친구들과 체육관에 있는 학생들이 잔뜩 모여들었는데 큰 덩치를 가진 나와 가는 선을 가진 미니를 보고는 내가 미니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우리를 떨어뜨리고는 곧장 나한테 왜 그러냐고 다그치더라. 야, 이 X나!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미니의 이 말만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있었을 거야. 다들 당황해서 나를 놓았는데 그 순간 미니가 나한테 달려들었어. 쿵. 순간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어.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지. 분명히 나는 계단에서 뒤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미니는 나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왜 미니가 계단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걸까? 갑자기 누가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날아가듯 뒤로 나뒹군 게 너무 이상했어. 주변에 있던 애들이 선생님을 부르고 미니를 살피러 가는 사이에도 나는 그냥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얼마 후에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을 때 나는 미니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았고 혼자서 뒤로 넘어져 떨어졌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지. 선이는 그저 되돌려받는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 하는 반응이었고 나도 마찬가지긴 했어. 미니는 3달이나 지나서야 학교에 다시 나올 수 있었어.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미니는 꽤나 멀쩡해 보였어. 하지만 표정이나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모두 놀라긴 했지. 그 후로 미니는 나를 포함한 우리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 시선도 주지 않고 확실히 우리를 피하고 있었거든. 어차피 몇 주만 지나면 겨울방학인데다 다음 해에는 같은 반이 안 될 수도 있었으니까. 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갑자기 윤지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 큰일이 난 것 같다고 했지. 전에 우리가 갔던 그 흉가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윤지 언니가 자기들한테서 거리를 두니까 카페에서 알게 모르게 따돌리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새로 들어온 여자애 하나랑 그 흉가에 갔다고 해. 그러다 빙의가 돼서는 그 오빠라는 인간이 귀신을 떼준다고 하더니 해결을 못해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야. 윤지 언니의 말에 내가 선의를 봤더니 그 계집애가 해실해실 웃으면서 말하더라. 거긴 진짜 흉가가 돼버렸으니까.
그 여자애가 막 그 오빠 멱살을 잡고 때리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집기들을 다 때려 부수다 보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도 오는 등 큰 사건이 됐대. 그러다 윤지 언니가 나와 선희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 민이랑 그 오빠랑 사귀는 거 알아? 둘이 엮었다더니 선희 너 역시 부당이긴 하더라. 말해 뭐해. 알고 보니까 그 나쁜 놈이 카페에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적대고 실제로 농락을 당했던 여자들도 꽤 있었대. 윤지 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이비 사기꾼이 하는 뻔한 말에 속아서 돈도 뺏기고 본인한테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줄어들 거라고 믿으면서 끌려다니다 보니 실제로 사귀는 사이라든가 애인이라고 표현한 여자는 없었다는 거야. 근데 미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 참가하는 여자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 여자애는 너무 예뻐서 미니 눈을 피해서 몰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 잘못된 거였지. 아무튼 어디서 났는지 칼을 들고 덤비는 바람에 팔도 다치고 미니도 어디 찔렸다고 하더라. 그거 내가 가져다 놓은 건데? 뭐? 내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선희를 봤는데 선희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 그 뒤에 선희가 하는 말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더 강하게 느끼게 됐어. 다시 거기 가면 죽을 거였는데 그나마 다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잖아? 순간 선희가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내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선희에게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선희는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했을 때 중간에 그만두면 오히려 그 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어. 그렇게 일은 흐지부지 되었지. 윤지 언니 말로는 그 카페에서 그 나쁜 놈이 했던 짓에 대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당해왔던 사람들이 고소를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 되었대. 그리고 그런 나쁜 상황에 미니와 달라붙어서 서로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지. 윤지 언니도 다시 본인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싫었는지 우리에게 흉가에 가서 파묻은 것들을 다시 파내자거나 그만두자고 하진 않았어.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와 선희는 미니와 다른 반이 되었고 졸업 후에 나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미니는 취업을 했기 때문에 더욱 접점이 없었어. 미니 덕분에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윤지 언니를 만나게 되고 선희가 그 언니에게 들러붙어 있던 새끼나 잡기들을 잘 떼줘서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냈어. 그렇게 20여 년이 다 되었고 윤지 언니를 통해서 2번 정도 그 둘의 소식을 들었어. 선희가 그 둘을 엮어놓은 건 일부러였다고 하더라. 선희의 생각으로는 민이랑 그 나쁜 놈은 선희에게 해를 입히려고 그랬던 것 같았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끝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던 둘에게 흔히 말하는 지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거야. 원진살이라고 알아? 서로 등을 마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서로 얼굴을 보면 원수가 되지만 또 그렇다고 떨어져서는 못 살게 되는 사람들이래. 선희는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처럼 인위적으로 둘의 등을 이어 붙인 거라고 했어. 그래서인지 미니와 그놈은 끝내 같이 살고 있다더라고. 미니는 조금 이상해져서 그놈에게 광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그놈이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데다가 아직도 그 귀신 노름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야,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지금도 애들 끌고 다니면서 점을 봐주네, 흉가 체험을 하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젠 미니가 나서서 귀신 보고 점사를 보고 한대. 그 오빠는 미니한테 거의 끌려다니고 있고 전에 미니가 잠깐 모임에 안 나왔었는데 글쎄 임신을 했다가 그 오빠랑 싸웠대. 근데 그 계단에서 떨어져서 유산을 했다더라고.
그것도 두 번째래. 둘이 완전히 지독하게 엮었다고 하더라고. 잡귀의 허주가 미니 그년을 버틸 수가 없지. 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으니까. 남편도 못 버티는데 뱃속의 아기라고 그 지옥을 버틸까? 그거 다 우리가 그런 거야? 내가 반사적으로 물었지만 그건 아니었어. 선희의 말에 의하면 귀신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닐 때부터 선희의 눈에는 미니의 주변에 잡귀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였다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간다는 듯 미니의 얼굴에 자신들의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는 거야. 10년 넘게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을 텐데 반무당이 되고도 남았겠지. 그 오빠라는 놈은? 벌 받은 거지. 미니 그년이랑 똑같아. 잡귀가 속에 들어앉아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신인 줄 알고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친 거지 뭐. 아마 그 짓도 몇 년 못하고 끝날 거라고 하더라. 죽을 때까지 서로 원망하면서 떨어지지도 못할 거라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귀신 가지고 장난친 벌이라고 했어. 나는 선희에게서 우리가 당한 걸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프길 바라긴 했어. 그렇다면 나는 그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에 대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걸까? 나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데 가끔씩 보이는 그것과 죽음의 기운들은 그저 내 기운인 걸까? 선희는 어머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남편도 자식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운명이 그렇게 두진 않았지만 아마도 벌은 미니처럼 선희와 나에게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었거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끝을 만나게 될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덧붙이게 되었네요. 석구님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나쁜 선택을 했고 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있었으며 아마도 벌을 더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도 저도 조금은 섬뜩하지만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하면서 살고 있고요. 석구님들은 저랑은 다른 내일을 만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결국 저주 되돌리기는 성공했고 이젠 미니에게 환청이 들리면서 그 효정님께서 계단에서 떨어지셨던 것처럼 미니도 떨어지게 됐죠. 또 흉가에서는 예전에 가짜로 빙의쇼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진짜 흉가가 되어버려서 빙의한 사람을 퇴치를 못하니까 진짜 사기꾼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결국 미니와 그 가짜 퇴마사는 선의가 건 저주대로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 선의가 말한 원진살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잖아요. 보통 궁합을 볼 때 가장 피해야 할 살로 꼽히는데 가까이 있으면 싫고 또 멀리 있으면 그리운 관계. 선의는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두 사람을 올가매버린 거죠.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또 헤어질 수도 없는 관계. 어쩌면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럼에도 사기치는 행동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다는 걸 실감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하며 살아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좋은 일만 하고 살기도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말고 미움 받을 짓 하지 말고 사는 게 제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효정님께서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한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죠? 효정님도 어쨌든 받은 만큼
그 선인님을 통해서 되돌려 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주를 하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또 효정님 역시도 이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마지막 당부, 그 당부가 참 묵직하게 다가오죠. 저주는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 자신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효정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이것까지 써야 될지 고민하다가 굳이 남기진 않으셨다고 사연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긴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사기꾼 퇴마사 오빠 만났을 때 그때 그 방석 있잖아요. 빨간 방석. 그게 뭔가 했더니 그때 선이가 또 지랄하네 이러면서 욕을 했잖아요. 그 방석에도 뭔가를 해놨다고. 자세히 뭘 했는지는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다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아까 이야기 듣는 중에 남겨주셨어요, 채팅을.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다 노리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롱이, 아까 그 아롱이가 성불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남아 있었던 거고, 뭔가 그 사기꾼 그 퇴마사 오빠가 험한 짓을 할까봐, 나쁜 짓을 할까봐 지켜주고 싶어서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다고, 지켜주려고 맴돌고 있었다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채팅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이렇게 또 사연자분께서 함께 채팅을 하시면서 방송을 참여해 주시니까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좋네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서 저주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저주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댓글로 우리 석구님들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또 사연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제 이메일이나 카페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연을 보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정성껏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주를 하려면 각오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제곡인 두 개의 무덤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왓썹이었고요. 우리 석구님들은 미움 없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붉은 실로였건 손가락 누굴 향한 칼날일까 질투는 독이 되어 혀 끝에 고이고 비린내 나는 욕망이 어둠을 불러와 시작을 했으니 멈출 수 없네 인형 가슴에 박힌 녹슨 못하나 후회는 늦었네 정신 차려라 네 심장이 먼저 터질지 몰라 가느다란 휘바람 소리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검은 그림자 저기 가는 저 사람 발목을 잡아라 되돌아오는 건 빛보다 더 빠를 테니까 저주를 하려거든 각오해야지 네가 던진 돌은 다시 돌아와 내 머리 위에 떨어질 테니 타인의 가슴에 구멍을 낼 때 네 영혼에도 똑같은 흉터가 새겨진 내 남의 무덤을 파려거든 네 무덤도 함께 봐야지 저주를 하려거든 각오해야지 등은 맞대고 묶인 채 서로를 증오해 원진살 그 지독한 끈에 감겨 숨을 죽여 떨어질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지옥 방울 소리는 어공을 가르고 진짜 아끼는 일 위에서 웃고 있네 하얀 단지 속에 네 이름도 담길 테니 한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아 죄의 무게만큼 땅은 깊게 꺼지고
받게 되겠지. 저주를 하려거든 각오해야지. 네가 던진 돌은 다시 돌아와 네 머리 위에 떨어질 테니 타인의 가슴에 구멍을 낼 때 네 영혼에도 똑같은 흉터가 새겨지네. 남의 무덤을 파려거든 네 무덤도 함께 파야지. 저주를 하려거든 각오해야지. 저주를 하려거든 각오해야지. 그 미니가 꼬드겨서 갔던 흉가. 이게 발음이 꼬이냐? 다시 할게요. 심쿵. 자, 그렇게 의식을 진행하던 심쿵. 자, 그나저나 근데 아까 지푸라기 인형 나오면서 설명이 나왔잖아요. 속옷을 입혀놓은 지푸라기 인형, 내 속옷, 뭐 선희 속옷, 그리고 좀 어른스러운 속옷은 윤지 언니 거겠지, 이런 이제 나레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지푸라기 인형에 속옷 입고 있는 거 그려줘 했더니 그건 정책을 위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사람도 아니고 지푸라기 인형이잖아. 그거는 정책을 위반해서 할 수 없어. 또 이 날 뿅뿅 치길래 됐다, 필요 없다, 그냥 넣었습니다.